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훈풍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지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은 재정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와 환율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님과 함께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우선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대선 결과 관계없이 계속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적자 국채 발행하면 그만큼 시중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현재 미국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뭐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정 적자, 정부 부채에 대한 좀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뭐 작년 8월이죠. 8월 초에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을 당했는데 네. 그때도 결국에는 강등당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 부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계속 공화당하고 민주당 싸우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신용등급을 이제 최고 등급 트리플 A에서 이제 그 밑으로 한 단계 강등을 시켰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회계연도도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2024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을 하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가 이제 1년 정도를 이제 회계연도로 보고 있는데 회계연도가 마무리가 됐는데 재정 적자가 1.8조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을 풀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은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미국의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대선이 열리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CFRB라고 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의회 예산을 이제 분석하는 기관에 따르면은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경우에 향후 10년간, 그러니까 2036년간 했을 때 재정 적자가 이제 3.75조 달러 그리고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7.95조 달러가 이제 증가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뭐 정도는 이제 트럼프가 확실히 더 큽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가 이제 뭐 해리스를 대충 이제 4조 달러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8조 달러라고 하면은 이제 2배 가량 큰 상황이긴 한데 예. 뭐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늘어나는 재정이 거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인 거지 늘어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시장 입장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건 이거인 거죠. 뭐 최근에 사실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미국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만 놓고 봤을 때 한 60에서 70bp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좀 이제 시장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게 해리스도 늘어나는 거는 알겠어.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바이든이 했던 정책을 대규모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선 승계하겠죠. 네. 예. 왜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했던 정책을 다 바꿔버리게 되면은 본인이 부통령이었던 시절에 행정부를 이제 완전히 비판하는 그 부인하는 셈이니까. 네, 그죠. 부인하는 거죠. 이건 그렇죠. 잘못됐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얼굴을 침뱉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정책은 유지를 하면서 큰 틀의 정책은 유지를 하면서 뭐 조금 이제 본인의 색깔을 내기 위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큰 차이는 안 날 것이다. 근데 트럼프가 오면은 감세를 확대하겠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건데 정책이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이제 세금 관련돼서는 의회, 미국의 이제 상원과 하원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 최근에 이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까지 다 이제 승리를 할 가능성, 속된 말로 이제 공화당의 수입, 싹쓸이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거 재정 적자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네. 그러면은 정부 부채 늘어날 거고 국채 발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줄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4조 달러의 이렇게 격차를 두고 더 많이 부채가 늘어날 것이다. 퍼센트 뭐 여론조사가 나와 있어요. 정부 부채 비율이 뭐 특히 2035년까지 트럼프가 당선되면 142%까지 늘어나게 지금 120% 정도. 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뭐 조세 정책이라든가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가 배경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정책을 내세우는 게 감세를 하겠다. 감세를 하는 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입이 주는 거잖아요. 네. 세수입 주는 걸 어떻게 보완을 하겠냐라는 거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소득세율을 줄여서 감소하는 소득 그 세수입만큼 관세를 부과해서 보완을 하겠다라는 정책인데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관세를 늘리면 세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 사이즈가 비교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미국 세 수입에서 소득세 부분이 차지하는 건 한 60에서 70% 가량이 돼요. 네. 근데 관세가 현재 기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관세가 미국 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입니다. 극히 적군요. 네. 네. 사실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감세는 이제 워낙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는 이게 1%포인트 까일 때마다 이제 내려갈 때마다 사실은 이제 미국 전체 연방 재정 수입이 주는 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죠. 그렇겠죠. 근데 관세 부분은 전체 수입 규모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이거를 1% 아니면 이제 뭐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60 그리고 모든 나라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증가하는 관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자체가 규모가 줄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뭐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말에 수입품 규모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이제 트럼프의 언급처럼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2,500억 달러 정도가 증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이제 수입하는 이 규모 항목이 똑같았을 때고 근데 관세를 부과하면 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소득세 인하를 통해서 줄어드는 것보다 관세 부과를 해서 얻는 거를 도저히 이제 메이크업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가 내면은 결국에는 재정 수입은 줄고 재정 적자는 관세를 메꿀 수가 없다 이거죠. 감세를 해도. 관세를 메꿀 수가 없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의 일기 때를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2016년 11월 달에 당선이 되고 이제 17년 1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연말에 소득세 인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18년부터 소득세 인하가 시작이 됐고 실제로 2018년부터 네, 죄송합니다. 2018년부터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은 더 이제 반영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시장은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9월 이후에 빠르게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선반영 해버렸습니다 이미. 근데 미국채 10년물 금리 보니까 비컷 이후에 보면 3.69% 정도 됐다가 지금 최근에는 거의 4.3%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이건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도 이제 뭐 많은 이제 운용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 10월 이제 그러니까 9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해리스 당선 가능성을 그랬죠. 조금 높았었는데 10월 들어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승리 가능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기본 베이스 자체를 이제 트럼프로 좀 놓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뭐 이것들은 뭐 국내에 계시는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분들까지도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가능성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조금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조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2016년대의 경험인 거죠.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연말까지 이제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70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시장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근데 조금 상당 부분 반영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조금 2016년도와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16년대를 좀 잘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금융시장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힐러리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화요일에 선거가 있고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수요일 아침부터 개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힐러리가 이기고 있네. 근데 점심을 먹고 왔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2-3시쯤 돼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확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2달 사이에 70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 금융시장은
이제 선거가 끝났을 때까지 그리고 개표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가 힐러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이거를 단기간에 다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쇼크가 지금 있었겠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었는데 그때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요. 네,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는 대비하자. 이거 네.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실제로 저번에 그 지난 선거 때도 바이든과 트럼프 선거 때도 보면은 굉장히 트럼프가 다시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걱정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이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10월달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미국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한 50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하고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같이 미국제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보면은 뭐 50bp 정도는 조금 이미 반영을 한 상황이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발표가 된 미국 정제 지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도 많이 반영을 한 상황이다라고 고려하면은 50bp가 이미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준점을 좀 잡아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그러면 트럼프 1기 때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두 달 동안 70bp가 상승을 했다. 근데 이미 10월 달에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50bp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그때처럼 70bp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남아있는 금리 상승폭은 20bp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종가 기준으로 이제 어제 종가 기준 4.3% 네. 정도면은 20bp면은 4.5%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여력이 좀 있어요. 네, 여러 건 있겠지만은 뭐 이 정도 레벨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충분히 조금 매수를 접근해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뭐 일부에서는 5%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좀 확실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일단 상실 성반영한 부분도 있고. 통화정책 사이클 상으로도 보더라도 뭐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지만은 그렇죠. 통화정책 사이클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에 이런 초완화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14년부터 이제 금리를 되게 천천히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사이클을 돌기 시작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감세를 하면서 이게 경기가 도는 상황에서 장작을 이제 태워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불타기 시작을 하면서 금리를 더 빠르게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뭐 연준이 어쨌든 간에 속도의 문제는 있지만은 방향성은 인하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향으로 잡았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시장에 계신 분들이 부정을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속도의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은 미국채 금리가 2016년대처럼 2017년 뭐 트럼프 1기 때처럼 과연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쇼크가 발생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되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리고 상원과 하원까지 공화당이 다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는 이제 장단기 금리가 다 올라가는 특히 이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금 금리가 다 상승을 하는 이제 베어 스팁 장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잠깐의 베어 스팁이 끝나고 나면은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도 있고 또 하나가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요인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그렇죠.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이민자의 변화는 경기 부양 요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성장률이라는 거는 이게 가격 부분이 제외된 그냥 얼마큼 소비를 하냐, 소비의 개수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한 명이 먹어봤자 많이 먹어봤자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먹어야지 사실은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소비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건데 그게 이제 인구의 증가인 거죠. 인구의 증가인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자가 가파르게 유입이 되면서 미국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언급한 것처럼 뭐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GDP 상에서 산정될 때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GDP 성장을 끌어내리는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관세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 내에 있는 소비자에게. 그렇죠. 관세를 부과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중국에서 1달러에 사왔는데 관세 60%를 부과하면 1.6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원가 자체가. 소비자들이 물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러면은 뭐 1달러에 사와서 1.5불에 팔던 거를 1.6불에 사오면은 이제 원가가 안 맞으니까 2불 이상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렇지. 그럼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이게 제품 가격이 비싸지면은 월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제품 가격이 비싸지면은 소비할 수 있는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그럼 이런 것들도 이제 경제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을 게 없다. 그렇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은 꺾여서 내려가면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금리가 이제 단기는 올라가고 장기는 맨 처음에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흘러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만약에 선거 결과가 이 예상을 뒤집혀서 만약에 이제 바뀌면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채권 부울장이 올 수도 있다. 좀 네. 상단이 열려 있다 이 생각이 드는데 금리로 보면 하단이 열려 있고. 맞습니다. 예,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상당 부분 이런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쑥 빠지겠죠. 쑥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뭐 대통령의 선거 결과도 중요하겠지만은 저희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상원 하원의 결과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상원과 하원이 이제 스플릿 된다. 이제 상원과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이제 갈라진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행정 능력밖에 없거든요. 행정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관세 부과, 이민자 추방. 근데 그건 소득세 하셨어요? 감면은 못 합니다. 아하. 네. 그러면 완전히 뭐 소득세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뭔가가 카드가 없어져 그죠. 버리네요.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인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물가를 끌어올리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생활하는 미국 사람들의 생활비 압박은 높아지는데, 그럼 경기를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소득세 감면이거든요. 세수 정책을 못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이회가 스플릿이 돼버리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반대를 하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경기에 이런 부양 효과는 더 줄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느낌으로 금리가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이제 미국의 관세 요인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뭐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네. 관세 인상하게 되면 뭐 이게 시뮬레이션 봤더니 미국이 중국 상대로 60% 관세 부과를 진짜 하게 되면 네. 우리는 대중국 수출이 6% 이상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 수치는 미국을 상대로 관세 보복에 나설 수 있는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보복을 할 수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거까지 치면은 상당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중간에 껴서 굉장히 뭐 압박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제일 난처한 국가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최대 뭐 교육국 둘이 네.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제 무역 상대국인데, 요 두 나라가 서로 싸운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사이에 껴가지고 어느 편을 어디에 이제 뒤에서 줄을 서야 되나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둘 다 중요한 국가다 보니까는 어느 쪽에 줄을 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실제로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한창일 때 우리나라가 좀 많이 경기가 꺾여서 내려가는,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파는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조금 이제 굉장히 둔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고, 뭐 이번에도 이제 뭐 미국 트럼프가 말해보는 것처럼 중국에 60%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여러 뭐 다른 나라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보복 을 하면서 이게 이제 좀 심화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불리한 입장인 거고, 뭐 수출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마이너스 부분으로 기여를 하면서 성장 자체가 둔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갑한 상황인데요. 이 갑갑한 상황의 핵심은 또 환율입니다. 이 달러가 지금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강세 요인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컷 이후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까지 왔다가 지금 거의 1,400원에 육박한 상태예요. 네. 1,390원 고점 찍고 이제 살짝 조정받고 있지만 1,400원이라는 숫자는, 환율 1,400원 달러는 이 경제 위기 사인이에요. 그죠?
이게 일반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1,400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뭐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선거 결과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공화당이 다 이긴다라고 하면 1,400원은 충분히 뚫을 수 있는 뭐 레벨이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이미 거의 1,400원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10원, 20원 올라가게 되면은, 그리고 최근에 원 달러가 이제 하루에 움직이는 변동성을 고려를 하면은 1,400원을 못 뚫느냐라고 확답을 이제 확실하게 이 말씀드리기는 기세라면 뭐 뚫을 수 있다고 봐야죠. 네,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1,400원이 이제 위기의 사인이냐라고 보면은 좀 확실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은 확실히 과거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좀 바뀌었다. 뭐 그리고 이제 외환 이게 달러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 대표적으로 뭐 국내에 뭐 개인 투자분들이라던가 국내 기관들이 해외 주식 투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 이건 이제 달러의 수요가 필요한 거죠. 네. 달러가 강해지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는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기재부에서도 뭐 지금 현재 레벨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좀 뉴노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원달러 1,100원, 1,200원대로 가기는 생각보다는 좀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위기랑 별개로 이제 심리가 있잖아요. 심리가 딱 1,400원을 터치하는 순간에 확실히 이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걱정은 커질 수는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IMF 외환위기를 겪다 보니까는 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1,400원을 터치하는 순간에 걱정을 커질 수는 있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저는 외환 당국도 알 거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어서, 만약에 1,400원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뭐 한국은행 혹은 이제 기재부에서 구두 개입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 상반기 초반에도 보면은 그때도 이제 원 달러가 막 1,400원 후반에 막 계속 머물다가 한번 이제 1,400원, 그때도 이제 그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1,400원을 장중에 딱 터치를 했거든요. 터치를 하자마자 바로 한은과 기재부가 구두 개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1,4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상단은 뚫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차트를 보게 되면은 1,400원에서 한번 걸리고요. 1,400원 다음에 걸리는 구간이 1,450원입니다. 아이고, 갭이 크군요. 네, 이게 1,400원에서 50원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는 금방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외환 당국도 알다 보니까는 1,400원은 방어하자. 1,400원은 방어하자. 아무리 1,300원이 뉴 노멀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급격하게 가파르게 상승한 것들은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 1,400원을 방어하자라고 하면서 개입을 했던 걸로 보고 있고,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한은 총재님께서도 외환 변동성이 좀 커진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단이 있다. 그거 자체가 1,400원 뚫고 올라가면은 우리는 개입하겠다라는 조금 메시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는 빅 이벤트 주간이에요. 미국 대선도 네. 있고 FOMC가 있어요. FMC도 있습니다. 바로 11월 FOMC. 이번 FOMC 어떻게 보세요? 비컷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네, 비컷 이후에 처음인데 뭐 25bp이나 바라보고 있고요. 25bp이나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12월에 대한 조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은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존의 시장은 11월, 12월 이제 두 번 남아 있는데, 올해로 보면은 둘 다 25씩 한다라는 기존 전망을 했었는데 10월 달에 뜬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은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전년 대비로 보면은 이제 헤드라인이 2.1 그리고 핵심이 2.7% 기록을 하면서 되게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예. 기저효과예요. 그리고 10월 달 다음 달 뜨는 물가 같은 경우 오히려 반등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밤에 뜨는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 네. 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12월 인하에 대한 조금 프라이싱은 호태가 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 근데 오늘 고용지표가 되게 좀 시장 입장에서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좀 노이즈가 많아요. 10월 달에. 예를 들면 10월 달에 허리케인, 그리고 10월 달에 보잉 파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용지표, 그러니까 논팜 고용자 수에 이제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일시적 노이즈가 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나온다고? 근데 노이즈가 안 꼈다라고 하면 훨씬 잘 나왔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러한 속도면은 연준이
11월은 인하하더라도 12월에 굳이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 물가도 다시 반등을 하는 상황에서 고용도 잘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합뉴스 경제TV에서는 일주일 뒤죠. 다음 주 금요일 새벽에 11월 8일 새벽 3시 40분부터 11월 FOMC 생중계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이제 11월 마지막 우리 이벤트가 이제 11월 28일이죠. 금통위가 있는데 마지막 짧게 금통위 전망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뭐 저희는 당연하게 동결을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은 동결. 10월 때 10월 금통위에서 인하를 하면서 3개월 내에 이제 금통위원들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면은 6분 중에 5분이 3개월 동안은 동결하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동결하겠다라는 거고 한국은행 입장에서 뭐 10월 달에 인하를 한 상황에서 뭐 굳이 11월에 인하할 이유는 크지 않다. 뭐 금리 레벨이 많이 미국처럼 높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인하에 따른 이런 정책 효과를 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좀 인하는 조금 너무 앞선다. 결국엔 인하는 빨라야 내년 1분기 정도나 되지 않을까. 추가적인 인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다음 주 이벤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많은 네.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지켜보시죠 한번. 네, 지금까지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과 미국 대선과 금리와 환율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